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프랑스의 어느 유명 작가가 이런 말을 했대요. 술은 인간을 쫓아내고 짐승을 드러낸다. 라는 말이요. 횟집에서 술을 팔다 보니 짐승이 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짐승 같은 인간이 제 가족 중에도 2명이나 있었네요. 그래서 전 술병만 봐도 정말 지긋지긋하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자랑스럽게 키운 저희 시모는 뻔뻔스럽게도 제가 가진 것까지 다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결혼 전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인천에서 횟집을 운영하셨어요. 일손이 늘 부족해서 저도 학교 끝나면 횟집에 가서 부모님 일을 거들곤 했죠. 사실 저희 아빠가 엄마를 많이 도와주셨다면 일손이 부족할 일도 없었을 텐데 아빠는 식당에서 같이 일하긴커녕 맨날 어딜 가서 없었거든요. 저희 아빠는 술에 완전 빠져 살았어요. 집에도 자주 안 들어왔지만 가끔 집에 들어올 때도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방구석에 쪼그려 앉아 혼자 울곤 했답니다. 아빠가 밖에서 나돌다 보니 엄마 혼자 새벽 일찍부터 식당에 나와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나마 얌전히 술만 먹는 거면 괜찮았을 텐데 아빠는 온갖 사고를 치고 다녔죠. 제가 중학교 때 방학이라 아침부터 엄마랑 같이 식당에 나와 한창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모르는 아저씨가 찾아온 거예요. 아저씨는 다짜고짜 주방에 있는 엄마한테 걸어가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봐요. 당신이 김두식 씨 마누라 맞죠? 그 인간이 우리 가게에서 먹고 깬 술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하도 우리 가게에서 무전 주식을 상습적으로 하길래 내가 묻고 물어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빨리 술값 내놔요. 안 내놓으면 이 가게를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당장 내놓으라고요. 엄마는 그 아저씨한테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선 아빠의 외상값을 물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술을 먹고 싶으면 직접 돈을 벌어서 먹던지 돈은 엄마 혼자 힘들게 버는데 아빠는 쓸 줄밖에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더 문제였던 건 아빠가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음주운전에 노름까지 했다는 거였어요. 하루는 웬일로 아빠가 낮 시간에 식당에 찾아온 거예요. 엄마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빠에게 물었죠. 당신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야? 오늘은 술 마시러 안 가나 보지? 당신 혼자 힘드니까 나도 일 좀 도와주려고 했지. 카운터 내가 볼 테니까 당신은 주방 일이나 열심히 해. 해라니 너도 서빙에만 신경 쓰고. 알았지? 저는 아빠가 드디어 정신을 차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빠의 계략이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참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계산 좀 해달라며 부르길래 카운터 쪽을 보니 아빠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깜짝 놀라 카운터에 가보니 돈통이 싹 비워져 있었어요. 엄마한테 얘기하니 엄마도 놀라서 뛰쳐나오셨죠. 이 인간이 정말 어디 할 게 없어서 가게 돈을 다 가져가. 이 인간도 노름판에 꼬라 박으려고 가져간 게 분명해.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둬. 저기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계산 좀 해주세요. 저희 얼른 가야 되거든요. 손님, 죄송합니다. 지금 거스름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혹시 카드는 없으신가요? 카드 안 써요. 그럼 잔돈 7,000원은 빼고 5만 원만 받으시던가요? 무슨 가게 거스름돈도 하나 없어. 결국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잔돈을 깎아주고 급하게 은행으로 뛰어가셨어요. 그 덕분에 전 엄마가 없는 동안 혼자 손님들을 상대하느라 고생 꽤나 했죠. 전 엄마를 매일 힘들게 하는 아빠가 너무 미웠어요. 엄마가 왜 아빠와 이혼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하루는 너무 속상해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제발 아빠랑 이혼하면 안 돼?
아빠가 맨날 사고만 치고 돈만 까먹잖아. 그냥 아빠랑 이혼하고 나랑 오빠랑 셋이서만 살자. 어? 혜란아, 엄만 너랑 네 오빠가 결혼할 때까지 아빠랑 이혼하지 않을 거야. 이혼 가정에서 자라며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있거든. 엄만 너희들이 결혼할 때 이혼 가정이라고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참자. 아빠도 언젠간 정신 차리시겠지. 하지만 아빠는 정신을 차리긴커녕 영영 저희 가족의 곁을 떠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크게 사고를 내는 바람에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못난 아빠였는데도 막상 돌아가시니까 슬프긴 하더라고요. 엄마도 그동안 아빠랑 살았던 정이 있어서 그런지 계속 우시더군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돼서 슬프겠지만 이젠 우리끼리 힘내서 잘 살아보자. 솔직히 그동안 아빠 때문에 엄마가 너무 고생했던 건 사실이잖아. 아빠가 엄마한테 못했던 것만큼 내가 엄마한테 더 잘할게. 엄마 가게 일도 내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도와줄 거고 엄마 외롭지 않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만 울고 우리 앞으로 잘 살 생각만 하자. 어? 다행히 엄마는 금방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가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셨어요.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계속 엄마의 가게 일을 도왔죠. 오빤 대학 졸업 후 지방에 취업해서 도와줄 수가 없었거든요. 가게 일은 정말 힘든 일이 많았어요. 회는 엄마가 뜨고 저는 주로 서빙을 담당했는데 술 취한 손님들이 진상을 부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이, 아가씨, 몇 살이야? 남자친구 있어? 이리로 와서 이 오빠 옆에 좀 앉아봐. 어허, 튕기지 말고 술 잘 따르고 옆에서 말동무 잘해주면 내가 팁은 두둑하게 줄 테니까 좀 앉아보라고. 이런 데서 힘들게 서빙만 하는 것보단 말동무 해주고 몇만 원씩 벌어가면 더 좋잖아. 술 취한 남자 손님들이 저에게 더러운 추파를 던질 때마다 엄마가 주방에서 회칼을 들고 나와 혼쭐을 내줬습니다. 이 미친 인간이 감히 내 딸한테 무슨 수작이야? 당신 같은 것들은 손님으로 받을 생각 없으니까 썩 꺼져. 당장 안 꺼져? 또 하루는 손님이 회 2접시를 시켜 먹었는데 계산할 때 자꾸 한 접시만 먹었다고 우기는 겁니다. 아, 한 접시 먹었다니까 왜 자꾸 2접시래? 이봐요. 자꾸 손님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저 테이블을 봐요. 어디 2접시가 있나? 내가 아무리 술을 마셨어도 정신은 멀쩡하거든요? 보니까 술 취한 손님들한테 상습적으로 바가지 씌우는 것 같은데 난 절대 안 당하지. 아, 빨리 계산이나 해줘요. 빨리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굼떠? 저는 손님 말에 몇 번이나 주문 내역을 확인해봤지만 아무리 봐도 2접시가 나간 테이블이었어요. 제 기억에도 2번이나 서빙을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손님이 하도 우기고 테이블에도 실제로 회 접시가 1개뿐이니 제가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 접시 값만 받은 후 손님을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성큼성큼 걸어 나와 갑자기 그 손님들이 먹은 테이블 아래로 허리를 숙이지 않겠어요? 이것 봐.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저런 놈들 한둘이 아니야. 이렇게 테이블 밑에 다 먹은 접시 숨겨놓고선 어디서 우리 보고 사기를 쳤다고 수작이야? 저것들 내가 얼굴 똑똑히 기억해뒀으니까 다음에 오면 가만히 안 둬. 손님들의 진상짓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담배 피는 척 나갔다가 계산도 안 하고 도망치는 손님은 여러 봤지만 이런 식으로 접시를 숨겨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뿐인 줄 아세요? 술에 취해 소주병을 깨놓고선 소주가 깨져서 못 먹으니 새로 달라고 하는 손님도 많았어요. 물론 깨뜨린 술값은 주지 않았죠. 병이 미끄러워서 깨진 거니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도 이런 진상 손님이 많다 보니 저는 술 냄새만 맡아도 지긋지긋해지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는 대학교 졸업 이후에도 취직을 하지 않고 계속 엄마를 도와 횟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큰 횟집에서 엄마 혼자 고생하는 게 너무 신경이 쓰였거든요. 직원도 있긴 했지만 저처럼 오픈 준비부터 마감 때까지 계속 일하는 건 아니어서 제가 돕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횟집에서 몇 년간 일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장사라는 게 직장인보다 큰 돈을 벌 기회는 있어도 안정적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을 보니 배우자로서 안정적이고 듬직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연애한 지 2년 만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더군요. 예, 너 공무원 1등 신랑감인 거 알긴 아니? 하긴 아니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한 거겠지. 너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장사치 딸이랑 결혼한다고 해주는 거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우리 아들한테 선자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알아? 교사에 공무원에 이름난 대기업 직장인까지. 너보다 훨씬 잘난 그 여자들 다 제치고 네가 내 아들 마누라 자리 꿰차게 된 거라고. 아유, 기껏 아들 열심히 키워서 공무원 만들어 놨더니 억울해 죽겠네 이거. 네 주제에 이렇게 좋은 남편 얻게 된 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알아서 잘 떠받들어라. 알았니?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 엄마를 장사치라고 비하하는 건 못 참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예비 시모에게 조곤조곤 대들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를 장사치라고 하신 거 사과하세요. 저희 엄마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횟집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일하시는 줄 아세요? 어머님이 장사치라고 무시할 만큼 그렇게 하찮은 분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저도 공무원이 안정적이고 괜찮은 직업인 건 아는데요. 이렇게 무시하는 말 들으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는 않네요. 계속 저한테 그런 태도로 대하실 거면 저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혜란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결혼을 안 하겠다니. 엄마, 얼른 혜란이한테 사과하세요. 그러게 왜 처음 보는 애한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저 엄마 때문에 결혼 못하면 엄마 아들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사과하시라고요. 어머, 이것 좀 봐라. 네가 아주 우리 아들 잘도 구워 삶았구나. 하긴 네 엄마랑 같이 장사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봤을 테니 내 아들 구워 삶는 건 일도 아니겠지. 엄마, 혜란이가 사과 안 하면 결혼 안 하겠다잖아요. 얼른 사과부터 하세요. 얼른요. 참나, 혈거리네 정말. 그래, 미안하다. 됐냐?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에 거의 빈말에 가까운 사과라도 듣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남편이 계속 저를 설득하는 바람에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상견례에서 또다시 문제가 터지더군요. 저번엔 장사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걸어대더니 이번엔 아빠가 없는 문제 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막말을 하더라고요. 애비 없이 자랐으니 해운 것도 없겠군요. 제가 아주 쥐잡듯이 잡아서라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겠습니다. 아유, 하필이면 우리 아들은 이런 애 마누라감으로 데려와선. 예비 시모가 또 그런 식으로 말하자 저는 남편을 째려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눈치를 챘는지 나서서 예비 시모를 말리더라고요. 아유, 엄마,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이런 자리에서까지 그러세요? 예, 안 사돈 어른. 우리 예비 사위 말대로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우리 혜란이 고등학교 때 아빠를 잃은 건 맞지만 제가 가르칠 건 다 가르쳤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집 딸들보다 인성도 바르고 살림도 잘하고 똑 부러지는 거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혜란이 너무 믿게만 보지 마시고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엄마의 말에 예비 시부는 옆에서 헛기침만 하시고 예비 시모는 썩은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었죠. 남편이 저와 엄마한테 사과까지 하며 시모가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자기가 맡겠다길래 결국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이듬해 저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바람에 애를 키우느라 더 이상 엄마의 횟집에선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엄마는 갑자기 월급을 안 주려니 미안하셨는지 저한테 생활비라도 매달 조금씩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전 일도 안 하면서 생활비를 타서 쓰는 게 너무 죄송해 남편 월급으로 아껴서 살겠다며 거절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애만 키우고 있으니 시모가 저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너는 언제까지 집에서 그렇게 놀면서 애나 키울 거냐? 잘난 내 공무원 아들이랑 결혼하더니 아주 살판 났구나. 너 내 아들 등골만 빼먹지 말고 나가서 일 좀 해라. 요즘 여자들은 애 낳고서도 다들 일한다더라. 하지만 아직 어린이집도 안 다니는 어린아들을 두고 제가 어떻게 일을 하러 나갈 수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전 시모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집에서 애를 키웠죠. 그런데 어느 날은 시모한테서 전화가 오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예, 너 애 핑계대고 일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 네 시누이한테 애 맡기고 가서 돈이나 벌어와. 네?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어떻게 애를 봐요? 왜 못 봐? 보면 보는 거지. 너도 알다시피 네 시누이가 졸업하고 아직 일을 안 하고 있잖니. 너희 애 봐주는 값으로 한 달에 200만 원씩 주면 딱 좋겠구나. 저희 시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는데 워낙 철이 없는 스타일이라 시누이한테 애를 맡긴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시누이한테 애를 맡기는 것도 모자라 달에 200만 원씩 주라뇨?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평생 곧게 자란 아가씨가 어떻게 애를 본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200만 원이나 줄 것 같으면 제가 그냥 집에서 애를 보는 게 낫죠. 게다가 애를 한 번도 안 키워본 사람이 혼자 어떻게 애를 본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가 애 키우는 걸 좀 알려주면 되잖니. 내일부터 네 시누이 너희 집으로 보낼 테니까 네가 애 보는 법 좀 가르쳐 주거라. 시모는 그렇게 말하더니 정말로 다음날 시누이를 저희 집에 보냈습니다. 저는 시누이가 애 보는 거 힘들다고 못할 거 뻔히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하나 보자는 심정으로 일단 같이 지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시누인 애 보는 걸 배우긴커녕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놀면서 백수처럼 지내더라고요. 아가씨, 배달 음식 시켜달라. 그래서 시켜드렸으면 다 먹은 건 직접 치우셔야죠. 식탁에 이렇게 다 흘려놓고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에이, 언니가 치우는 김에 좀 다 치워주면 되잖아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아가씨, 저 설거지해야 되니까 그동안 우리 애한테 우유 좀 먹여주세요. 지금 배고플 시간이라서요. 지금요? 아, 지금 이거 중요한 장면인데? 저 이것만 보고 할게요. 아가씨, 아직도 우유 안 먹이신 거예요? 아까 중요한 장면만 끝나고 먹이신다면서요. 제가 설거지 다 끝내고 빨래까지 널고 왔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안 먹이실 수가 있어요? 재밌는 장면이 연속으로 나오는데 어떡해요 그럼. 그렇다고 보다가 끊으면 똥 싸다가 끊긴 기분이라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유 좀 늦게 먹으면 어디 덧나요? 진짜 유난이야. 시누이의 만행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밥 먹고 나면 소파에 드러누워 잠만 자고 제 물건을 함부로 뒤지며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제가 아기 보는 법 배울 생각은 없냐고 묻자 시누이는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새언니, 그냥 우리 엄마한텐 내가 애기 봐준다고 얘기하고 나한테 그냥 200만 원씩 줘요. 애는 그냥 언니가 보면 되잖아요. 그럼 언닌 우리 엄마한테 잔소리 안 들어서 좋고 난 용돈 벌어서 좋고 일석이조 아니에요? 아가씨, 미쳤어요? 우리 남편 공무원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가씨한테 어떻게 공짜로 매달 200만 원씩 줘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언니 엄마네 횟집에서 일할 때 얼마씩 받았는데요. 언니네 엄마한테 그 돈 다시 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설마 딸인데 애 키우느라 일 못한다고 월급 안 주겠어요? 그 횟집 장사도 꽤 잘 된다면서요. 그 돈 받아서 언니가 나한테 주면 언니네 엄만 딸한테 용돈 주는 기분 내서 좋고 언닌 잔소리 안 들어서 좋고 난 용돈 받아서 좋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네. 시누이는 철이 없어도 너무 없더군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아주 사람이 덜 된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전 이대로 계속 지내다가 스트레스로 제가 폭발할 것 같아서 일주일 만에 시누이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당연히 시누이에게 애를 맡기는 일도 없었고 시모의 잔소리도 계속됐죠. 저도 다시 엄마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싶긴 했지만 아들이 두 돌이 되었을 때쯤 둘째를 임신하는 바람에 계속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전엔 그렇게 성실하고
제 편만 되어주던 남편이 둘째를 임신했을 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은 술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어요. 매일같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집에 들어왔고 하루는 밖에서 뒹굴기라도 했는지 옷이 흙탕물에 흠뻑 젖어서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밥 먹을 때도 반주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않았고 저한테 술을 가져오라며 소리를 치기도 했죠. 하루는 술 냄새가 풀풀 나는 입으로 첫째한테 뽀뽀를 하다가 저한테 등짝을 맞은 적도 있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완전히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죠. 몇 번이나 남편한테 화를 냈는데도 고쳐지질 않아 하루는 시모한테 하소연을 한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 이가 저렇게 술에 미쳐 사는 거 알고 계셨어요? 술 없인 하루도 못 사는 인간이었다고요. 이런 거 다 알면서 그동안 저한테 비밀로 하셨던 거예요? 비밀은 무슨 비밀?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도 마실 수 있는 거지. 겨우 그런 거 가지고 시애미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따질 일이냐? 이게 아주 오냐오냐 했더니만 시애미 어려운 줄도 모르고 전화해서 내 아들 욕까지 다 하는구나. 너무 답답했지만 애가 둘이나 있어서 이혼 생각도 쉽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 내내 저는 지옥에 빠진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답니다. 시간이 흘러 전 어느덧 30대 후반이 되었어요. 이제는 애들이 어느 정도 커서 횟집 일을 조금씩 도와줄 수 있게 되었죠. 한심한 시누인 아직도 변변한 직장도 가지지 못한 채 백수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겁니다. 새언니, 혹시 언니네 가게에서 잘생긴 부자 손님은 없어요? 저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가고 싶단 말이에요. 일하기도 싫고 취업도 안 되고 솔직히 나 정도면 인물도 반반한데 시집가서 내조만 하면서 살면 딱이잖아요. 혹시 언니가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줘봐요. 아가씨, 우리 손님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있더라도 아가씨를 어떻게 소개시켜줘요? 부자들이 뭐 바본 줄 알아요? 예전처럼 얼굴만 예쁘다고 부잣집에 시집가는 시대는 끝났어요. 아가씨는 그냥 얼른 직장 잡고 열심히 일해서 돈 모을 생각이나 해요. 그러자 시누인 툴툴대며 전화를 끊더군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횟집에서 엄마랑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마감까지 다 끝내놓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혜란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쉬고 싶구나. 평생 일만 했더니 이젠 고향에 내려가서 편하게 살고 싶어. 앞으로는 엄마 대신 네가 가게 맡아줄 수 있겠니? 힘든 일인 건 알지만 나한테 믿을 사람은 너뿐이라서 말이야. 엄마는 그렇게 저한테 횟집을 물려주신 후 고향에 내려가서 엄마처럼 혼자가 되신 이모랑 같이 지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 없이 혼자 횟집을 운영하게 되었죠. 새벽 일찍 수산시장에 가서 횟감을 구해오고 밑반찬도 하나하나 준비하고 할 일이 너무 많더군요. 어릴 때부터 많이 해와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도 엄마 없이 하려니 너무 힘들었어요. 술 먹고 진상 부리는 사람들이야 늘상 있었고 계산을 안 하고 튀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루는 이런 전화가 온 적도 있었어요. 거기 제일 큰 룸 있죠? 광어랑 광어에 대짜로 5접시씩 바로 먹을 수 있게 미리 준비해 주세요. 가는데 30분이면 되거든요. 갔는데 음식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우리 부장님이 화내시니까 꼭 좀 미리 준비 부탁드립니다. 보통은 예약을 하면 예약금을 받지만 30분 안에 꼭 온다며 전화를 급하게 끊어버리길래 예약금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회를 뜨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 시간 내에 준비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정신없이 주문받은 회 10접시와 반찬들을 상에 다 깔아놨는데 손님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차가 막히나 보다 하고 1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도저히 오질 않자 미리 받아놨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손님, 혹시 어디까지 오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미리 세팅을 다 해놨는데 아직 안 오셔서요. 아, 미안합니다. 갑자기 저희 부장님이 횟집 말고 고깃집을 가자고 하셔서요. 급하게 다른 식당을 예약하느라 미리 말씀을 못 드렸네요.
다음에 꼭 가겠습니다. 네? 미리 준비해달라고 하셔서 회를 다 떠났는데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재료비라도 주세요. 어차피 팔 건데 다른 손님들한테 나가면 되잖아요. 미리 말씀 안 드린 건 죄송한데 재료비를 달라는 건 좀 막무가내인 것 같네요. 저 지금 회식하느라 정신 없으니까 이만 끊으세요. 손님은 그렇게 말한 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너무 황당해서 몇 번이나 전화를 다시 걸어봤지만 제 전화를 차단했는지 받지를 않더라고요.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한두 접시도 아니고 무려 10접시를 이렇게 예약만 해놓고 화토를 내다뇨. 이미 떠놓은 회를 다른 손님한테 돈 받고 팔 수도 없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홀에 있던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조금씩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를 힘들게 하는 건 손님들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알코올 중독이 점점 심해지고 술주정도 도를 지나쳐갔거든요. 하루는 퇴근하고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를 8명이나 데려온 거예요. 여기가 우리 와이프 가게니까 먹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드세요. 직장 동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던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술을 있는 대로 다 퍼먹고 손님들이 있는 데서 고성방가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술 좀 가져와. 에이, 2병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한 번에 5병씩 가져오란 말이야. 그리고 이것도 반찬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리필을 해줘야지. 왜 이렇게 행동이 굼떠? 어디 그것뿐만이게요. 남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술잔을 2개나 깨먹고 바닥에 거하게 오바이트까지 했어요. 그 역겨운 냄새 때문에 손님들이 코를 쥐어막고 화를 내기 시작했죠. 에이씨, 더러워 죽겠네. 사장님, 저 입맛 떨어져서 더는 못 먹겠으니까 이거 환불해 주세요. 기껏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속만 다 버렸네. 저 같아도 옆 테이블에서 누가 토를 한다면 당장이라도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나가버렸을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장사를 방해하는지 정말 속이 터져 죽겠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그 와중에도 난감해하는 동료들 앞에서 계속 거들먹거리며 본인이 어지른 걸 치우지도 않고 쌩하니 가버리더군요. 당연히 계산도 하지 않았죠. 남편 때문에 그날은 완전히 장사를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어요. 자꾸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 같은 의심이 들어 몇 번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정말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걸려서 단봉까지 받아버린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따졌죠. 당신, 우리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몰라? 내가 술 먹고 제발 운전하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 그렇게 술 먹고 운전하다가 당신 인생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 인생까지 망치는 거라고. 하지만 이미 망나니가 되어버린 남편이 제 말을 들을 리가 없었죠. 아마 경찰한테 안 걸렸을 뿐이지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을 겁니다. 저는 술에 미친 남편의 막말하는 시모에 한심한 짓거리나 하는 시누이 사이에서 혼자 꿋꿋이 열심히 일만 했어요. 그렇게 일하다 보니 횟집을 물려받은 지 6년 만에 월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하게 되었죠. 엄마가 운영하실 때보다 직원도 많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발전한 건 저와 제 가게뿐이었고 남편은 여전히 망나니였죠. 얼마 전에 또 음주운전을 하는 바람에 이번엔 강등까지 당했거든요. 한 번만 더 음주운전에 걸리면 아예 공무원에서 파면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남편한테 계속 잔소리를 했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서 그런 걸까요? 어느 날부터 자꾸 소화도 안 되고 속이 안 좋더라고요. 이상한 마음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본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위암 3기라는 사실이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희 엄만 인천까지 올라와 저를 붙잡고 우셨습니다. 혜란아, 위암 3기라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니? 나이 드니 엄마도 병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아직 40대밖에 안 된 네가 어떻게 위암이란 말이야? 이거 완치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지? 완치될 수 있대. 확률이 높진 않지만 수술받고 항암치료 잘하면 5년 동안 추적 관리하다가
완치 판정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나 꼭 수술 잘 받고 항암 치료도 잘 이겨내서 완치되고 말 거야. 솔직히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태어난 척 말하긴 했지만 암에 걸린 당사자로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수술이 잘못돼서 저한테 큰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우리 애들이 엄마 없이 술주정뱅이 아빠 밑에서 클까봐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이 마음을 굳게 먹어야 치료도 더 잘 되는 거라고 하길래 마음을 단단히 먹기로 했죠. 그래서 전 수술 날짜를 잡고 가게 일은 직원들한테 맡긴 채 집에서 쉬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모랑 시누이가 말도 없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절 무시하고 들들 볶기만 하더니 웬일로 병문안을 왔나 싶었죠. 그런데 빈손으로 찾아온 그 둘의 입에선 믿기지도 않는 소리가 나오더군요. 예, 위암 3기면 생존율이 4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 너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힘들게 그런 일 하지 말고 그냥 평생 쉬어라. 네가 그 횟집 운영 안 해도 운영할 사람은 많아. 그래서 말인데 아픈 너보단 젊은 네 시누이가 운영하는 게 100배 낫지 않겠니? 그래 언니. 그 횟집에서 순수익이 1,500에서 2,000 정도 남는다면서요? 그거 그냥 저한테 넘겨요. 제가 잘할 수 있다고요. 네? 횟집을 아가씨한테 넘기라뇨? 평생 제대로 일해본 적도 없는 아가씨가 어떻게 힘든 식당 일을 한다고 그러세요? 아가씨 회 뜰 줄도 모르잖아요. 서빙이나 해본 적 있어요? 일은 배우면서 하면 되죠. 그리고 저 옛날에 서빙 아르바이트 해본 적 있거든요. 그리고 회는 못 뜨면 주방장을 고용하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서빙 아르바이트요? 대학교 때 한 달 동안 김밥집에서 했다는 그 서빙 아르바이트요? 아가씨, 절대 안 되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취직하기 싫은 건 알겠는데 우리 가게를 아가씨 같은 사람한테 넘길 수는 없다고요. 그날은 그렇게 시모와 시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안 그래도 기운도 없고 몸도 아파 죽겠는데 기껏 찾아와선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니 정말 황당하더군요. 아마 저희 가게에서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걸 알고선 욕심이 나서 그런 얘기를 한 거겠죠.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무사히 수술을 마친 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시모와 시누이가 또 찾아왔더라고요. 예, 너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그 가게 우리한테 넘겨라. 무슨 암 환자가 가게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 자, 네가 피곤할까 봐 내가 계약서까지 미리 써왔다. 얼른 도장 찍어. 시모는 그렇게 말하고선 계약서를 저한테 던지더군요. 저는 가게를 넘길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도대체 그 계약서에 무슨 말이 써있나 궁금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내용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더군요. 월 5,000번의 횟집을 헐값에 넘기라는 계약서였거든요. 헐값도 너무 헐값인 게 거의 공짜로 넘기라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가져오셨어요. 그렇게 우리 가게가 갖고 싶으셨으면 정당한 조건을 내거셨어야죠. 이 정도면 그냥 날로 먹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어차피 넌 이제 아파서 운영도 못하잖아. 우리가 대신 운영해주겠다는데 왜 그래? 그리고 이 금액이 어때서? 네가 뭘 잘 모르나 본데 원래 가족끼린 권리금 같은 거 받는 거 아니다. 넌 설마 우리한테 목돈 왕창 받고 팔려고 했니? 아참, 그래도 네가 그동안 고생한 게 있으니 대우는 해줘야지. 우리가 가게 받아서 번 돈으로 네 병원비 정도는 내주마.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아, 뭐해? 얼른 도장 찍지 않고. 저희 엄마와 제가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일군 가게를 날강도처럼 가져가겠다는 시모와 시누이의 심보에 저는 정말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시모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운이 너무 없어서 일어서기도 힘들더군요. 그래서 전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머니 말씀 잘 알겠네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은 제가 좀 많이 피곤해서요. 집에 가 계시면 제가 도장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시모와 시누이는 제가 정말로 횟집을 자기들한테 넘기는 줄 알고
신나서 병실을 나가더군요. 저는 이 인간들에게 어떻게 복수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러다 결국 결심을 하게 되었죠.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과 끝내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저는 가게 양도 계약서 대신 이혼 서류를 작성해 도장까지 찍고 시댁에 퀵으로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은 시모는 깜짝 놀라 저에게 전화해서 난리를 치더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장 찍어서 보내드린다고. 설마 그 말 같지도 않은 양도 계약서에 제가 도장을 찍어서 보낼 줄 아셨던 거예요? 그런 줄 아셨다면 어머님이 절 너무 만만하게 보신 것 같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혼 서류를 남편한테 보냈어야 하는데 그쪽으로 보내서 당황하셨죠? 이왕 받으신 김에 어머님이 그 잘난 공무원 아들한테 도장 좀 찍으라고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과 이혼을 하겠다니. 그동안 내 아들 등골을 있는 대로 다 뽑아먹더니만 이제 와서 뒤통수를 치겠다고? 그래,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거라. 대신 위자료는 두둑이 받아야겠다. 그동안 장사지 딸 주제에 잘난 내 아들이랑 애 낳고 살았으니 위자료 명목으로 너희 가게 누리한테 주는 걸로 해라. 위자료요? 어머님 정말 꿈도 크시네요. 이혼의 귀책사유가 저한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위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어머님 아들 음주운전 2번이나 해서 강등까지 당한 거 아시죠? 게다가 우리 애들 육아는 나 몰라라 하고 가게 일도 한 번도 도와준 적도 없고 술 처먹고 가게에 와서 깽판이나 치는 인간인데 무슨 위자료요? 뭐? 술을 처먹어? 네가 아주 하늘 같은 남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너 거기서 기다려. 내가 그리로 찾아가서 다시 네 입에서 그런 건방진 소리 못 나오게 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시모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1시간 후 제가 누워있는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그것도 술에 잔뜩 취한 남편까지 끌고서요. 시모는 아픈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혼하고 싶으면 어디 해봐. 그런데 너희 식당 우리한테 넘기기 전까지 절대 이혼 못 시켜. 그 식당 잘 된 게 어디 너 혼자만의 덕인 줄 알아? 이게 다 우리 잘난 공무원 아들이 너한테 좋은 길을 불어넣어줘서 그런 거야. 잘난 남편 만나서 여태까지 호강하면서 살았으면 베풀 줄도 알아야지. 여우같이 우리 아들 꼬신 것도 모자라 너 혼자 다 가지고 이혼하겠다고? 내 그 꼴은 절대 못 본다. 잘난 공무원 아들이 좋은 길을 불어넣어줘서 그런 거라고요? 그럼 그 잘난 아들은 왜 음주운전을 2번씩이나 해서 감봉에 강등까지 당했대요? 저 같으면 2번씩이나 그렇게 걸렸으면 쪽팔려서 출근도 못했을걸요? 그런데 뻔뻔하게 계속 다니는 걸 보니 어머님이나 저 인간이나 모자지간을 맞는 것 같네요. 뭐라고? 너 지금 나보고 뻔뻔하다고 하는 거니? 네, 뻔뻔한 거 맞잖아요. 사람이 욕심이 있어도 정도껏 있어야지. 어떻게 남이 피땀 흘려 일군 식당을 그렇게 뻔뻔스럽게 탐낼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수준 떨어지는 장사치라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 돈 잘 버는 것 같으니까 어머님이랑 아가씨도 장사치가 되고 싶은가 보죠? 장사해서 돈 잘 버는 게 그렇게 부러우면 아가씨 보고 본인 돈으로 가게 차려서 바닥부터 올라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잘난 공무원 아들? 당신한텐 잘난 공무원 아들인지 몰라도 나한텐 회 뜨고 남은 생선뼈보다도 못한 쓰레기라고요. 아니지. 생선뼈 매운탕이라도 끓일 수라도 있지. 당신 아들은 맨날 술만 처먹고 쓸모는 쥐뿔도 없는 놈이니까 저희 가게 잔반통에는 음식 쓰레기보다도 못한 놈이네요. 저런 인간이랑 다시는 한 집에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데려가세요. 이게 보자 하니까 감히 내 아들 보고 뭐? 음식 쓰레기보다 못한 놈? 그래,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어보자. 너같이 시험이 무서운 줄 모르고 파락파락 대드는 것한텐 매가 답이야.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치셨네요. 이제 아주 저한테 손찌검까지 하시겠다고요? 그래요. 한번 어디 해보세요. 당장 간호사한테 얘기하고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런데 그때 옆에서 비틀거리던 남편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줄도 모르고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왜 이렇게 둘이 싸우고 난리야? 그렇게 이혼하고 싶다는데 이혼하면 되잖아. 이혼할 테면 한번 해봐.
결국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찾아온 병원 직원들 덕분에 둘은 병실 밖으로 쫓겨났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술에서 깬 남편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전 이혼 소송을 걸어 4개월 만에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식당은 저희 엄마 명의였기 때문에 그 인간들한테 넘어갈 일은 없었고 애들도 제가 키우게 되었어요.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된 후에는 그 인간들과 더 이상 연락할 일이 없어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 일 없이 끝났으면 제가 이 사연을 보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혼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전 남편한테서 전화가 오더니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여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술만 먹고 사고만 치고 집안일에 신경도 쓰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얼마나 반성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랑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미쳤니? 내가 당신이랑 왜 합쳐?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할 거면 전화 끊어.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사실 나 이번에 사고를 좀 크게 쳤거든.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너무 외롭길래 술을 맨날 마셨는데 실수로 음주운전을 해서 대인사고를 내고 말았어. 그런데 당신도 알잖아. 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 걸려서 한 번만 더 걸리면 삼진 아웃이었던 거. 나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에서 파면되고 말았다고. 벌금까지 내고 합의금도 왕창 물어줘야 되는데 음주운전이라 보험 처리도 안 돼서 그동안 번 돈 탈탈 털렸단 말이야. 나 이번에 파면당해서 5년 동안은 재임용도 불가능하대. 말이 5년이지 사실 공무원 생활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나 이제 완전히 백수된 거라고. 그러니까 나 좀 제발 다시 받아주라. 어? 당신이 백수가 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 잘난 공무원이니까 연금 받으면서 생활하면 되잖아. 파면당해서 연금도 반으로 깎여버렸어. 그 돈으론 먹고 살 수도 없다고, 여보. 여보, 나 이제 애들 양육비도 못 주게 생겼어. 그러니까 양육비 대신 내가 몸으로 때우면 안 될까? 남편 노릇이랑 아빠 노릇 이제부터라도 잘하겠다고 약속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다시 받아주라. 다신 술 안 먹는다고 약속할 테니까 제발 나 용서해줘. 어? 차라리 걔가 똥을 끊는 게 빠르지. 마누라가 암 수술해서 누워있는 동안에도 술 처먹고 정신 못 차린 인간이 잘도 술을 끊겠다. 당신하고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한 번만 더 연락했다간 그 손목을 아주 분질러 버릴 테니까. 그렇게 전 남편의 전화를 끊은 후 아예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그동안은 혹시나 애들 일로 연락할 일이 있을까 싶어서 차단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진 거죠. 그런데 며칠 후 이번엔 전 시모가 저희 식당에 찾아온 거예요. 다짜고짜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하더라고요. 며느라, 우리 아들이랑 통화했다고 들었다. 쉽게 용서가 안 되겠지만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이 늙은 내가 50 가까이 된 아들을 먹여 살릴 수도 없고 그래도 네 남편인데 너 말고 누가 받아주겠니? 누가 제 남편이라는 거죠? 이혼했으면 남남이지 왜 저보고 받아주라 말아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며느리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저는 당신 며느리가 아니니까요. 며느라, 네가 많이 화난 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 기어코 네 남편이 거지처럼 살다가 외롭게 죽길 바라는 거야? 많은 건 바라지도 않는다. 제발 우리 아들 받아주고 여기에서 서빙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렴. 내 아들도 많이 반성했으니 앞으로는 술도 안 마시고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게다. 그 인간을 여기에서 서빙시켰다가 식당 망할 일 있어요? 그 인간이 우리 식당에서 깽판 치고 손님들 내쫓은 게 어디 한두 번인 줄 아세요? 그리고 잘난 공무원 아들이라면서요. 아들을 그렇게 키운 건 당신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딸이랑 아들 둘 다 백수니까 이제 집에서 다 같이 하하호호 즐겁게 지내면 되겠네요. 아이고,
내가 늙음하게 너무 욕심부리다가 벌을 받았구나. 며느라, 어떻게 안 되겠니? 이 시애미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되는 거야? 네, 안 돼요. 겨우 그런 걸로 될 것 같았으면 이혼도 안 했죠. 제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얼른 나가세요. 빨리 안 나가시면 영업 방해로 신고할 거니까요. 며느라, 제발 용서해다오. 제발. 시모는 끝까지 울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나가질 않더군요. 저는 결국 직원들과 함께 시모를 식당 밖으로 밀어서 쫓아냈어요. 이혼한 후에도 뻔뻔하게 잘 지내는 것 같더니 음주운전 때문에 망하고선 저한테 찾아와 용서를 비는 꼴을 보니 정말 기도 안 차더군요. 역시 남편과 시모를 용서하지 않고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가장 후회되는 건 그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결혼했다는 겁니다. 저희 아빠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남편까지 똑같은 놈이었을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필이면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둘이나 있었다니 정말 끔찍해서 진저리가 다 납니다. 술 먹고 운전하는 인간들은 단단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 인생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까지 망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전 저희 식당에서 술을 먹고 나가는 손님들에게 항상 대리운전 명함을 잊지 않고 드린답니다. 절대로 운전대는 잡지 마시라고 당부하면서요. 그날 시모를 마지막으로 쫓아낸 후 다시는 그 인간들과 엮일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답니다. 지금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수술 후 경과가 좋아 이대로라면 3년 후쯤엔 완치 판정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안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식단 관리도 하고 가벼운 운동도 하면서 제 건강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답니다. 꼭 건강을 회복해서 엄마가 물려주신 이 횟집을 끝까지 운영할 생각이에요. 엄마와 저의 피와 땀이 가득한 소중한 식당이니까요. 여러분, 술도 좋지만 가끔씩은 술 대신 음료수나 차를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씩은 술을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100세 시대에 끝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가면 좋잖아요. 만약 술을 마시더라도 소중한 누군가의 가족을 위해 운전대는 절대 잡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이쯤에서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